네, 국내 29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은 폐쇄가 됐습니다. 해외 여행력도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를 밝혀내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네, 이 관련 내용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내 확진자 추가 발생이 며칠 동안 좀 없어서 좀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오늘 29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지금 해외 방문이나 확진자 접촉 이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감염 경로를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 그 보건당국에서 이분에 대한 그 경로 추적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역학조사 결과가 일단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방문 경력도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분명히 이제 접촉 감염원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보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지역사회 감염, 그러니까 본격적인 지역사회 감염의 어떤 시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선 뭐 언론에서 보고되고 있는 것처럼 과거 이제 28명의 확진자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예. 5번 확진자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안암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이 성북구에 있고 이분 뭐 종로구 주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이 5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일 날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했고요. 그리고 29일 날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성북구하고 중랑구 일대의 여러 가지 지역들을 돌아다니셨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감염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예측은 일선에서 하고는 있는데 확실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네. 만약에 5번 환자로부터의 접촉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면 이건 또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1월 26일부터 28일부터 이제 날수 계산을 해봤을 때 이분이 잠복기 14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잠복기를 넘어서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28번 확진자 같은 경우가 잠복기를 넘어섰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동네 병원에서도 물론 가슴 통증은 있었지만 어떤 호흡기 증상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증상 감염의 또 다른 케이스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증상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7번 확진자 같은 경우가 무증상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번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지금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5번 환자와 접촉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들을 다 분류를 해서 감시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감시망 밖에 있었다라고도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어떤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보건당국이 물론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이게 감염병이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밖에서 감염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과거에 이제 태국에서 입국하셨던 분도 그렇고 일본에서 입국하신 분도 그랬는데 우리 방역망 바뀌거든요. 근데 이런 오류들이 발생 빈도를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 내에서의 확진세의 가장 큰 거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29번 환자 지금 82세라서 최고령 환자입니다. 그 심장 질환을 이미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현재 상태는 좀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분이 뭐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확진 판정 받을 당시에는 뭐 마른 기침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전에는 증상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어떤 증상을 보이는 초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고요. 앞으로 어떻게 그 경과가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데 특히나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82세 고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군 중에 초위험군에 속하시는 분이고 더군다나 심장질환이지만 이분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다행인 점은
증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발견이 되면서 네. 이분이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시작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시기를 놓쳤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다행히 이제 임상 증상이 발생하는 시작 부분에 저희가 발견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29번째 환자가 머물렀던 이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은 이제 폐쇄 조치에 네.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내에서 어떤 감염 가능성 없었을지도 좀 걱정이 되고 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동네 병원도 좀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런 네. 병원들은 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동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폐쇄 조치를 하고 이제 그 시설 소독을 완료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고 그 당시에 이제 방문했던 다른 환자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역학조사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에 다행히 응급실에서 이제 담당 의사가 그 폐렴 의심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서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당시에 약간 증상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마른 기침 정도의 증상을 보인 사람이 전파를 시킨 예도 있기 때문에 요 상황에 그러니까 응급실 특히 이제 병원 내 감염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 이제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 이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해당 환자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른 기침이 있었고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을 찾은 겁니다. 때문에 좀 영상 검사를 했고 그 검사상 폐렴이 좀 발견이 되다 보니 의사가 그 임상 판단하에 이제 이 코로나19 검사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나왔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보기에 저희가 이 코로나19에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증상이 나오지 않았고 의사의 판단하에 지금 이렇게 검사를 실시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 코로나19의 임상 증상 중에서 특이한 점이 증상이 뭐 없거나 이건 논란의 여지는 지금 있는데 근데 경미한 증상일 때 뭐 전파시키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감염자 자체가 실제로 폐렴 증상, 비교적 중증 질환을 보이는 게 현재 국내 통계로는 한 65% 정도 되고요. 나머지 35% 정도는 폐렴 증상을 안 보이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뭐 오늘도 날씨가 갑자기 굉장히 급격하게 추워졌는데 이런 시기에 감기나 독감 같은 게 유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도 이 주치의의 판단 하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를 지금 승인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 폐렴인지 코로나19인지 그냥 영상 그 검사만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건가 봐요. 예, 폐렴 증상은 원인이 뭐든 간에 그 폐렴 소견의 유무만 알 수 있지 이게 원인이 뭐라고는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폐렴 환자, 입원 중인 폐렴 환자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이 조치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왜냐하면 좀 너무 늦진 않았다고 보시는지? 이런 지적들이 계속 대두가 됐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 요 코로나19가 경미한 증상들을 보이는 케이스가 많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검사를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조치가 지금 시점에 취해지는 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진행할 수 있는 진단의 건수가 뭐 200건, 300건부터 시작해갖고 지금은 한 뭐 5,000건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검사의 어떤 수적인 능력의 제한성 때문에 크게 확대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뭐 10,000건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일본의 상황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 크루즈선 말입니다. 지금 감염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이 19일에 이제 하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도 이제 19일 전에 귀국 의사를 밝히는 교민들은 국내 이송을 지금 논의를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승객들이 일단 빨리 내리는 게 지금 급선무인지 좀 어떻게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승객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알려져 있는 건 뭐 미즈기와 뭐
그 어떤 방역 조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미즈교야라는 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직역을 하면 뭐 물가, 이게 작전이라는, 통상적으로 작전이라는 말하고 같이 붙어서 쓰거든요. 예. 그래서 물가 작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유입 방지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일본의 보건 당국의 정책 중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은 육지에 상륙하기 전에 물가에서 차단을 한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 플러스 올림픽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어떤 행사도 고려를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초기부터 오판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처음에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을 호송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천하고 지금 뭐 아산이나 진천 등지에 시설 격리했던 것처럼 초기에 적절한 시설을 마련을 해서 다 하선을 시키고 진단 검사를 하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등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확대되지 않았을 텐데, 초기에 이런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인재 아니면 참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크루즈선에 있는 그 감염자들을 하선하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내에서는 지역사회 전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의 이런 상황은 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크루즈 건하고 일본 내 상황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크루즈는 크루즈대로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고, 일본 내 상황 같은 경우에는 2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그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감염 사례가 뭐 7건 정도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얘기는 지금 우리 29번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케이스가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케이스가 7건이나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그것도 지역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지역 곳곳에서 발생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본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지역사회 감염 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인들의 국내 입국은 차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통제가 더 필요하다고 보진 않으신지요? 지금 뭐 후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입국 자체가 금지돼 있고요. 그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지역에서는 오염 지역으로, 그리고 여기 홍콩하고 마카오가 이제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오염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검역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도 확진자가 72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뭐 태국이나 베트남도 굉장히 많은 수의 확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꽤 많은 숫자가 있고, 여기에도 또 말씀드린 7건 같이 감염원을, 전파원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 베트남들도 오염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여기서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검역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그 대상 국가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자세하게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